정미경의 완전한 고백 요양원 탈출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경, 75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러나 반드시 말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손에 요양원에 갇혔던 그 끔찍한 나날들을, 그리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탈출했는지를 숨김없이 낱낱이 털어놓겠습니다. 24세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종수는 한국통운 트럭 운전기사였고, 저는 동네 시장 통달집에서 서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작은 집이라도 우리 집을 갖는 것,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것.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닭을 사오고, 낮엔 장사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겨울 찬물에 빨래하던 그 손이 지금도 관절염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프다는 소리도 못 냈어요. 가장 큰 욕심은 월급날 아이들에게 새 옷 한 벌씩 사주는 거였으니까요. 두 아들, 민호와 민재.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기억나네요. 민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친구들이 다 학원 간다고 떼를 쓸 때 학원비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이 녀석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가르쳐줘도 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 편히 모실게.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때 용돈이 부족해서 친구들이랑 놀러 못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데 모시고 여행 다닐 거야. 그 약속들이 제 인생을 버티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 힘들어도 그 약속 때문에 버텼어요. 하지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참 허약한 거더라고요. 종이 같아서 물에 젖으면 찢어지더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제가 59대였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든든했죠.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민재는 자영업으로 제법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6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혼자 살면서도 건강했고, 시장 일도 계속 할 수 있었고, 아들들도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엄마 혼자 괜찮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고.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특히 작년 겨울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수술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큰아들 민호가 왔어요. 며느리 혜진이랑 같이. 엄마,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다. 난 괜찮다.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엄마,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여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이웃도 멀고 위험해요. 혜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참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무섭기도 했고, 아들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도 내가 가서 폐가 될까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폐라니요. 가족인데. 결국 설득당했어요. 이 집은 민호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혜진이가 아침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민호도 퇴근하면 엄마, 오늘 몸은 어때? 물어보고, 손주 지훈이도 처음엔 할머니가 집에 온다고 좋아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줘. 하면서 제 무릎에 앉아서 떠들고, 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내가 왜 혼자 살면서 고집을 부렸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 달만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거실 TV는 지훈이가 공부할 시간이니까 오후 4시 이후에는 안 보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손주 공부가 중요하니까. 어머니, 부엌은 저희가 주로 쓸게요. 어머니는 방에 전기 포트랑 컵라면 정도 두시고 간단히 드세요. 이것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부엌이 좁으니까 둘이 같이 쓰면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안방 화장실은 저희가 써야 하니까 어머니는 바깥 화장실 써주세요. 어머니,
냉장고에 어머니 음식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어머니, 빨래도 따로 해주세요. 빨래통도 따로 놔드릴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탁에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식탁에 의자가 3개만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몰라서 서 있었더니 혜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거기 문 쪽에 의자 하나 놨어요. 거기 앉으세요. 작은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높이도 안 맞고 등받이도 없는. 그날 저녁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손님도 아니구나. 그냥 신세를 지는 사람이구나. 민호와 혜진이, 지훈이는 식탁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저는 문 쪽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이 왜 그렇게 목에 안 넘어가던지. 며칠 뒤였나? 목이 말라서 밤에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 제가 좋아하는 반찬, 제가 좋아하는 과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혜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료수, 민호가 좋아하는 맥주만 가득했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8.9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몸이 으스스하고 기침도 나고 그냥 누워있고 싶었죠. 그런데 저녁 시간에 방문이 열리더니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서 그냥 굶을까봐.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먹으러 나갈게요. 그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가족끼리만 외식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날 밤 열이 더 올라가서 응급실에 갈 뻔했어요. 혼자서. 독감이 나은 다음 날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제 옷이 다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왜? 다 가족 옷인데. 어머니, 지훈이 아토피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마음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같은 빨래통에 넣기 싫다는 거죠. 결정타는 지훈이 입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지훈이 등을 토닥이며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했더니 지훈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어.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내가 냄새가 나? 매일 씻고 깨끗한 옷 입는데? 알겠더라고요. 아, 이 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저녁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가다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혜진이 대화하는 소리였죠. 혜진아, 솔직히 엄마 모시는 거 너무 벅차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잖아. 요즘 좋은 데 많다고 하더라. 엄마가 동의할까? 동의해? 그런 거 왜 받아? 병원 간다고 해서 데려가면 되지. 그래도 여보, 우리 지훈이 생각해봐.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알아보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며칠 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슨 검사? MRI도 찍어보고 혈액검사도 하고 금방 끝나요. 그날 아침 민호 차를 타고 나갔는데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대한요양원이라고 쓰인 건물 앞에 차가 섰어요. 민호야, 이게 뭐니? 여기가 병원이야? 엄마, 잠깐만 들어가 봐요. 설명 들어보시고. 싫어. 나 안 들어가. 하지만 혜진이까지 와서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서 끌고 들어갔어요. 상담실에서 요양원 원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르신, 여기 입소 동의서에 서명하신 거 맞죠? 서류를 보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정미경이라고.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어머님, 치매 오시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치매? 나 치매 아니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잘 모실게요. 민호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얘들이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놨구나. 내 서명까지 위조해서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원하지도 않은 곳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해요. 체면, 체크, 집합, 모든 게 단체 행동이에요. 먹고 싶지 않은 밥도 먹어야 하고 싶지 않은 체조도 해야 하고 보고 싶지 않은 TV 프로그램도 봐야 해요. 밤에는 더 끔찍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딸아, 제발 오지 마라. 오면 또 돈 달라 하겠지. 아들이 내 집을 팔아먹었어. 내 집을. 죽고 싶어. 죽고 싶다고. 같은 방에 있던 손할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정씨, 우리 딸이 내 도장 가져가서 집을 팔았대. 뭐라고요? 나 몰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자기 집 샀다나 뭐래? 그리고 나는 여기 집어넣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누가 믿겠어? 내가 치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치매 환자래. 불안한 마음에 친구 경혜에게 몰래 전화했어요. 경혜야, 미안한데 우리 집 등기부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등기부. 왜?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다음 날 저녁 경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이미 민호 이름으로 바뀌었어. 2달 전에.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살던 집, 남편과 추억이 있는 집, 아이들을 키운 집이 내 모르게 아들 이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 하나를 구해서 식단 상태 맛없는 밥, 찬물국, 상한 반찬, 약 복용 시간과 알약수 억지로 먹이는 수면제, 직원들 폭언 빨리 안 먹어? 다른 사람들 기다린다고. 위조된 서명과 내 실제 글씨 비교, 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쓴 글, 매일매일 꼼꼼히 적었어요.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경혜가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요. 김 변호사님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명 위조, 부당한 입소, 재산 이전, 다 처벌받을 일들이에요. 정말요? 네, 요양원 내 위반 사항들도 보건소와 지자체에 신고해야겠고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며칠 뒤 민호가 요양원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별것도?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별거 아니야? 그건 혜진이랑 상의해서 세금 때문에. 세금? 그럼 내가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있어? 그건 엄마가 깜빡하셨을 수도. 내가 치매야? 내 글씨인지 내 글씨인지도 몰라? 그제서야 민호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수첩을 보더니 증거야.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 다 기록해뒀어. 엄마! 이노야, 내용 증명 받았지? 변호사 만나라.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보건소와 지자체 조사가 들어왔어요. 요양원 곳곳에서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었죠. 입소자 의사에 반한 강제 입소, 서명 위조를 통한 부당한 절차, 부적절한 식단과 의료 서비스, 직원들의 인권 침해 발언들. 제가 적어둔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조사 결과 요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해결되었죠.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위조 서명으로 이전한 거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된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고 했던 그런 추억밖에 없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바닷가 작은 마을로 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걸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때는 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어요. 김치도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저녁에는 책을 읽기도 하고 TV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봐요.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가끔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엄마, 미안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 엄마,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제 답은 항상 같아요.
미안하단 말 대신 다시는 남의 삶을 빼앗지 마라. 지훈이에게는 가끔 편지를 써요. 지훈아, 할머니는 지금 바닷가에서 살고 있어. 매일 바다를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내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기억해라. 행복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 삶의 경계를 존중해라.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자리가 밀려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지금 설명도 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지금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에 여러분의 꿈이 포기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기록 하나씩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세요. 그 작은 기록이 언젠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꺼내줄 거예요. 그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삶을 되찾게 해줄 거예요. 저는 75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